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에서 시작해서 활동으로 복귀하죠. 상품 전의 활동은 상인의 구매 활동을 가리키죠. 그러면 상품 리의 활동은 판매 활동을 가리키겠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은 판매하는 활동으로서 판매를 통한 추가가치 실현은 상인의 목적이 됩니다. 가치 담지자인 화폐는 어떤 상품과도 교환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반면에 시장이 성장하여 화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에서 상품은 화폐로 전환되지 못하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상품과 교환되지 못합니다. 본래 판매하고 구매한다는 개념은 화폐 사용으로 인해 생성된 개념입니다. 그래요. 물물 교환하는 시대에는 화폐가 없으니 판매와 구매가 없겠죠. 물물 교환에서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판매와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됩니다. 판매와 구매가 그래요.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A라는 생산물을 지닌 A가 B 생산물을 지닌 B와 교환을 할 경우 X계의 A 생산물을 Y계의 B 생산물과 교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A는 자신에게 유용한 Y계의 B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 없는 X계의 A 생산물을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Y계의 B 생산물을 건네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생산했어요. 자신이 소비해요. 그런 것은 시장이 내놓지 않겠죠. 자신이 소비하고도 남는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비하는데 급급하다면 어떤 거예요? 결론은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 발전의 핵심이 되는 요인은 뭐가 되나요? 생산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라는 생산물을 지닌 B가 A 생산물을 지닌 A와 교환할 경우 Y계 B 생산물을 X계 A 생산물과 교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B는 자신에게 유용한 X계 A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 없는 Y계 B 생산물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X계 A 생산물을 건네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A와 B는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았을 뿐 누가 판매자이고 누가 구매자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물물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서로에게 건네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건네받죠. 여기에서는 어떤가요? 판매와 구매가 보이지가 않죠. 이는 달리 말하면 각각이 판매와 구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화폐를 매개로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공급과 수요와 판매와 구매를 헷갈리면 안 돼요. 판매와 구매는 공급과 수요와 다른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여 화폐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회에서는 A는 X계 A 생산물을 판매하여 그에 해당하는 화폐를 획득한 뒤 B로부터 Y계의 B 생산물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현 시대에서 어떤가요? 직접 물물 교환하진 않죠. A가 B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생산물을 판매해야 되죠. 그 뒤에 B 생산물을 구매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B는 Y계의 B 생산물을 판매하여 그에 해당하는 화폐를 획득한 뒤 A로부터 X계의 A 생산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화폐를 우선 얻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화폐라는 매개물로 인해 판매와 구매의 개념이 발생함을 알 수 있고, 화폐를 사상할 경우 판매가 구매이고 구매가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에서 입증한 공급이 수요이고 수요가 공급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인은 상품을 가치 담지자인 화폐, 즉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체로 전환시켜 추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생존수단을 획득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인은 어떤가요?
의무교환을 상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생존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어, 그래요. 뭐 필요한 활동이 필요하겠죠, 사회적으로. 따라서 보유한 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보가 지속적 상거래와 추가가치 획득을 위한 핵심 관건이 됩니다.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데 생존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상인이 생존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윤율을 높이는 상품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그 상품을 충분히 화폐로 교환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수요의 확보는 상인에게는 핵심적인 일이 되는데, 이것이 되면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인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구매하고 판매했을 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익을 가지고서 상인은 살아가겠죠. 이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 팔려야 되겠죠. 이익이 되는 상품이. 수요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시장이 성숙하기 전만 하더라도 상설 시장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는 거죠. 조선 후기 대부분 지역에는 장씨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5일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래, 조선시대만 아니더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장씨가 있었죠. 5일에 한 번씩 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한 곳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5지역에 하루씩 시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공급이 수요라고 언급한 것의 이치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급이 시장을 상승화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기에 수요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설화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일에 한 번 열리던 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변하는 원리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평균 자본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연평균 이윤율은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 이윤율이 발생해야 되는데 1년간 투입 자본이 1,000만 원일 때 30% 이익을 얻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견해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상인이 획득하는 이유는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균 생활 수준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 크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장의 열리는 곳이 연 6%의 이윤율 획득이 가능하다면 평균적 자본을 지닌 상인은 매일 그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요. 한 시장에서만 1년간 장사를 한다. 연 6%의 이윤율만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인은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까요? 한 곳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군데서 상거래를 할 경우 60만 원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이윤으로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균적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도시 외에 연 6%의 이윤율만 발생할 수 있는 시장들만 존재한다면 상인들은 5군데에서 상거래를 해야만 3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균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5일장이 과거에 일반화되었는데 사회가 양적 성장함에 따라 전국에 존재하던 시장이 양적 성장하게 되어 평균적 자본을 지닌 상인들이 한 군데에서 상거래를 하더라도 300만 원의 가치 획득이 가능해지고 평균적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5일 시장이 상설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장씨가 거의 사라졌죠. 보기 드물죠. 상설 시장이 일상화됐어요. 그것은 한국 시장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선 후기와 같은 상황에서 거상이나 나아가 산업자본이 생성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거상이나 산업자본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경제철학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상이나 산업자본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발전해야 되겠죠.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물론 조선은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는 조선은 그런 조건을 못 갖추었죠. 먹고 살기 급급했잖아요. 보릿고기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를 있게 하는 상품의 이면에는 활동 지출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지출의 양이 커지고 질이 개선되면서 생산성과 연관이 되죠. 분업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선을 돌파하면 시장은 생성됩니다. 형성된 한도를 돌파하면 시장은 생성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있으면 더 정확하죠. 어느 정도 한도란 것은 물론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유유히 생산물을 만들어낼 정도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지출량과 질을 어느 정도 한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활동 지출의 양과 질이 수준이 떨어져서 가난한 사회에서는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서로 교환할 정도의 생산물이 없다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유기적 관계의 고도화로 일정 지역의 활동 지출들이 선천적으로 직결되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공급과 수요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형성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다양한 욕구가 다양한 상품을 통해 대량으로 소비됩니다. 또한 삶의 양식이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상품을 통해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시장은 상설화되고 시장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시 분화되어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판매 행위 및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행정구역상 구들로 이루어지고 구는 동들로 이루어지는데 동에는 식료품이나 잡화품을 파는 편의점들이 골목마다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실도 그렇죠. 편의점보다 좀 더 다양한 상품들, 곡물고기 등 상품들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역시 군데군데 존재합니다. 한국 도시에서는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또한 거의 모든 종류 상품들을 직결시킨 대형 상점, 백화점, 마트, 할인점 등도 존재합니다. 그래요. 요식업도 상업에 분류하여 규모가 작은 경우 그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세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는 잘못된 분류입니다. 식당 이런 거 그래요. 상인인가 이제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동물과 식물로부터 채취한 재료를 가공하는 것은 생산 기능에 속하며 고객에게 음식을 파는 것은 상업 기능이 있다고 하겠으나 시장 지배 시대에서 생산자들은 가공한 생산물을 모두 판매하니 고객에게 파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상용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공해서 판다. 생산자에 가깝죠. 그래요. 식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한해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잖아요. 철 같은 거. 식당도 식물이나 동물을 가공해서 판매하죠. 생산자에 가깝죠. 철을 가공하여 호미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다고 하여 상인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conceptual로 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식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물과 식물로부터 채취하는 재료를 변형시키므로 생산 기능이 존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업 기능을 결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음식점은 가공해서 팔기만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구매해서 판매하는 활동도 하죠. 가공하지 않고. 즉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구매하여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점에서는 술이나 음료를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시장으로부터 구매하여 생산물을 변형할 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는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생산 기능과 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으로 전자상거래 역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형 상점은 그래요.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시장이 발견되죠. 시장은 뭔가요? 특별히 물체 형태로 있어야 시장인 것은 아니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것은 보이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체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형 상점은 직접적인 상거래보다는 다른 상인들에게 상거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함으로써 입점한 상인의 이윤의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가치를 획득하는데 이는 상거래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백화점 같은 곳이 있죠. 그것은 상인들을 입주시켜서 거래하게 하죠. 그리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죠. 상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건가요? 일종의 작업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은행은 뭔가요? 화폐라는 작업 수단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죠. 그와 유사한 거죠. 이 활동은 전자상거래상에도 포착되는데 상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시장을 조성해주고 이윤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은 백화점의 활동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유사한 것들이 인터넷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이 생겨남으로써 생산자들 역시 판매 기능에 참여하는데 그로 인해 생산된 생산물이 광고물입니다. 생산물은 아니죠. 생산은 그로 인해 생산된 소산이 광고물입니다. 광고가 생겨남으로써 그에 종사하는 광고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이 조직체시 성장했습니다. 광고업자가 획득하는 가치 역시 생산자의 이윤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 상업은 주로 도시에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심화되고 상업이 발달할수록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의 인구는 감소합니다. 아래에서 표를 확인하고 간단히 그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상업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시장이 발달한다는 것이고 시장이 발달한 곳은 현 시대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러한 국가에서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죠.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 지배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발전함에 따라서 1970년에는 도시화율이 36.6%였는데 2010년에는 51%죠. 뒤에 건 뭔가요? 농업 면적이죠. 국토. 198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7%가 농토였는데 2010년에도 37.49% 조금 떨어졌죠. 그때 큰 차이는 없죠. 한국은 어떤가요? 1980년에 보면 도시화율 56%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도시화율이 81%로 크게 증가하죠. 농토는 어떻게 되나요? 28%에서 1980년에 18%로 급감하죠. 농토가 급감한다는 건 뭔가요? 그래요. 그만큼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 시대가 발전하면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 그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도시화로 인해서. 그래요. 중국은 도시화율이 19%에서 30년간 49% 증가하죠. 근데 농토는 예외적으로 45%에서 54% 증가하죠. 그래요. 뭐 예외적인 경우죠. 일본은 어떤가요? 76%에서 90%로 증가하고 농토는 16%에서 원래 일본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죠. 원래부터 농업 면적이 작았죠. 근데 더 줄었죠. 12%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도시화율은 1980년에 39.3%이고 2010년에 51.6%인데 30년간 도시 인구 비율이 12.3%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면적은 37.71%에서 37.49%로 0.2%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업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농산물의 전체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의 경우 40년간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목량이 52%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30년간 생산량이 30%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농업 면적은 0.2%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발전했는데 세계는 농업 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느냐,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주가 다 주석이 달려있죠. 세계 전체 인구는 1980년 한 44억 명 정도에서 2010년 70억으로 25억 명 정도 증가했으며 비율상으로는 57.19% 증가했다. 30년간 인구는 57% 증가했다는 거예요. 유사한 면적으로 훨씬 많은 인구의 식량의 공급이 가능해졌으니 농업 생산성 역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생산성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가 57% 증가했죠. 그러면 농업 면적도 57% 증가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증가해야 정상이죠. 세계적으로 볼 때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에서도 생산성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 지배 시대가 강화될수록 품종 개량이나 작업 도구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은 향상되고 한 인간이 경작할 수 있는 평균 토지 면적은 넓어집니다. 따라서 농업 면적이 일정한 이상 농업 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의 향상은 주로 작업 수단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업 수단의 개선은 공업, 상업, 금융업이 발전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며 도시는 농촌에서 생산한 필요 이상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상업, 공업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작업수단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죠. 품종 개량이나 그런 것도 품종 개량하는 것도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기계 생산, 기계의 발전 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공업, 상업, 금융이 발전한다는 얘기고 공업의 발전은 농기구와 같은 작업수단의 발전을 야기하며 이는 농민들의 생산성을 늘려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평균 토지 면적을 증가시켜 농촌의 활동 수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지배 시대가 강화될수록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표에서 한국과 일본은
농업 면적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증가 속도보다 농촌을 이탈하는 주민의 속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요인을 따지자면 그 원인을 따지자면 두 국가는 국제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인데 토지 비옥도나 기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져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해서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타국에 비해 떨어지는 관계로 농산물의 가격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특수성상 농업을 포기하여 국제무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관계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고민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농업 아무리 생산성이 떨어진다 해서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여러 국가 단위로 세계가 조직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경제상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생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세 구성원들이 그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상거래 과정을 순환 형태 속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상거래 과정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질서는 상인의 주관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 주관의 형태는 일정한 가치의 화폐 투여, 상품, 늘어난 가치로의 화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구매 판매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주관은 하나의 뚜렷한 의지를 이루게 되는데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소수 사회 구성원들에게만 형성되어 있는 의지였지만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대다수 인간들이 주관으로 이러한 의지를 지니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의지는 기업과 같은 자본을 형성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기업과 같은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기업도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죠. 그런 의지가 없으면 기업과 같은 자본이 생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상업이라는 게 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냐.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필요하겠죠. 그것이 상업을 생성시키고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인데 상업에 투입하는 자본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업화가 이루어지면 분업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사회가 발전하면 한 조직이나 한 개인이 모든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이상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럴 경우 유통이 필요하잖아요. 유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업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상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근데 유통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고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지 3교 불가 19 세 종교의 핵심은 한 구절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상교가 등장하겠죠. 성악이 등장하죠. 여기서 성인이 되는 학문인데 어느 교를 가리키나요? 유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도 우리 도교는 얘기하죠. 그 요동빈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당시 중국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유행을 했는데 요동빈은 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와 불교를 포섭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상교의 핵심은 한 구절에
불가하다. 뭐냐 그 구절은 위출사 호생지 신당 죽음에서 벗어나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신단을 만드는 것이다. 신단은 어떤가는 신의 단이다. 단은 무엇이냐? 그 참뜻을 감추고 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런 거죠. 어떤가는 신은 그래요. 딴 말로 하면 어떤가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단위야. 신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다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다 숨겨놨겠죠. 왈 1절 처무심 2 그냥 뭐 전적으로 마음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마음을 버리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했죠. 여수작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을 그래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서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얻으라 이 말인 거죠. 마음을 없애라, 마음을 비우라. 이것은 다 넉스작용으로 인해 생긴 마음에서 벗어나라 이 말인 거죠. 오도체 비자. 우리 도교의 가장 은밀한 것은 목욕이다. 목욕. 머리 감고 몸 닦는 일이다. 그에 대해서 설명했죠. 어떤 가는 신을 강립시켜서 어떤 가는 신과 합의라는 것을 머리 감는 것이고, 이건 그래요. 어떤 가는 역수장으로 생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얻는 거죠. 여차일 그래요. 여차일 부전공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할 수 있는 거죠. 불과 심공이자 조기료지. 심공 마음을 비우라. 마음 비우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마음을 비우라. 무슨 말인가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했죠. 너스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을 없애라, 비워라, 벗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지파 이제 이 한마디의 가르침으로 파괴했다. 뭘 파괴했다는 건가요? 어떤 깨달음의 벽을 격파했다 이 말이죠. 성각 수십 년 참방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수십 년간 뭐 어딘가에 참여한다, 참방한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고 뭐 이 책 저 책 읽어볼 수도 있죠. 수십 년간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가는 신과 어떤 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어떤 가는 신과 합의를 해서 어떤 가는 신의 마음만 드러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핵심이지 뭐 다른 거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참고서 보겠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은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라 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유교, 불교, 도교에서만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핵심을 아이들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서 있었겠죠. 어느 곳에서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는 곳은 바른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가르침이 없는 곳은 삿된 가르침을 전수하는 곳이다. 유교, 불교, 도교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유교, 불교, 도교의 어떤 장소는 어떤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진리를 탐구한다는 여러 장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가르침이
없는 곳은 어떤가요? 결론은 사탄 가르침을 전수하는 곳이고 그래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은 바른 가르침을 전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고대 동부아시아에서 머리 감고 몸담는 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라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무엇인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지 않나? 이러한 말을 잘못 풀이하며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바보가 된 일을 가리켜 미련한 공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음을 비워라 이러면서 바보가 되는 것을 진정한 수양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숨쉬기 운동을 강조하면서 당 터지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비워야 할 마음의 집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이 불다는 비밀. 이 말은 어리사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으라는 말에 불과하다. 그래요. 이제 간단한 말로 핵심을 모두 전수해 주었으니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떠돌며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며 고민하고 이책 저책 보며 궁리하며 수십 년간 헤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그렇죠. 유교,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성천소유파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의 핵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